나는 이제 이 집에서 그냥 밥만 먹는 사람인가? 또 왜 그래요? 분위기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가족끼리 더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거야? 그럼 내가 없는 게 낫겠다는 말이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아버님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내가 누구 하나한테라도 이해받은 적이 있었나?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방해물이었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의 다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40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어느 순간 불청객이 되어버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본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회색빛 담벼락과 낡은 철문을 지나면 나오는 조용한 2층짜리 단독주택. 그 집에는 올해 71세 장세진 씨와 부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몇 해 전 은퇴한 그는 한때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앉아 있는 거실 창가에는 오래된 흔들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창밖에는 좁은 골목길과 작은 마당이 보이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마당엔 손수 기른 국화와 동백꽃이 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적만이 흐릅니다. 이 자식아, 기차 한 대가 몇백 톤짜리야. 그걸 내가 신호 하나로 조정했어. 젊은 시절 가족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매번 명절 때면 조카들에게 철도 이야기로 인기였고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그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책임감이 묻어났고 어깨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열차의 운행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자부심이자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아침이면 무기력하게 일어나 거실 한편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속도 없고 더 이상 출근길에 쫓길 일도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죠. 과거에는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고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커피를 내리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람도 라디오도 커피 향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던 손끝엔 어느새 떨림이 생겼고 물컵을 쥐던 손마디는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의 하루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 중 말 한마디를 건네면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하거나 때로는 한숨을 쉬며 그를 피했습니다. 당신 그냥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 집 안에 있으니까 괜히 말만 많아져. 그 말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점 자주 들리면서 마음 깊은 곳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핑계로 매일같이 동네 작은 공원으로 나갔지만 그곳 역시 위로가 되어주진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동년배 노인들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아 보지만 대화는 늘 날씨 이야기에서 멈췄고 깊은 공감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세진 씨가 유니폼을 입고 기차 앞에서 찍은 사진과 갓 결혼한 아내와의 첫 여행 사진, 그리고 아들과 함께 캠핑을 갔던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땐 정말 항상 내가 필요했지. 사진 속에서 그는 활기찼고 당당했습니다. 당시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가족들은 그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무슨 말을 꺼내도 모두가 귀찮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조차 이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곧장 또 잔소리냐며 날카롭게 받아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다툼 끝에 그는 결국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죠. 어느 날은 손자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뛰어오던 아이의 목소리에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는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라며 며느리를 찾아갔고 그는 웃으며 아이 뒤를 바라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라고 묻자 손자는 괜찮아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라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 그는 말을 잃었고 곧 아내는 애 앞에서 너무 참견하지 말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도청에서 야간 근무하던 시절 기차 차창 너머로 보이던 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빛에서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구멍가게에서 자주 보던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요즘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뭔가 우울해 보이셔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은 겉으론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내면에선 오래전부터 골마온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세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그의 눈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자주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철도청에서 정년 퇴임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는 동료들과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 꽃다발을 들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준비했었고 손자는 그를 껴안으며 할아버지, 이제 놀아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날 그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일터에 바치고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첫 달, 그는 설거지를 도왔고 쓰레기를 비웠으며 마트에 장을 보러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날카로웠고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그 마음이 불편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게 되었고 점점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참고 또 참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정년 퇴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었습니다. 말없이 참고, 말없이 도와주고, 말없이 사라지듯 조용히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고 손자는 태블릿만 들여다보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면 아내는 눈치를 주었고 아들은 짧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라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는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 가족 여행을 가서도 그는 사진 속 배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꺼내? 재미도 없는데. 그 말에 며느리마저 피식 웃었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쓸데없다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진 속 미소마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그는 회사에서 철도청에 살아있는 역사라 불릴 만큼 경험이 풍부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매년 수습 사원 교육에 직접 나가 강의했고 그가 말하면 모두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자신만 투명해진 기분. 대화에서, 식사에서, 결정에서 그는 늘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혼잣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저번에 바꿨었지. 이 정도면 괜찮네. 말끝마다 그가 대답할 누군가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매번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거울을 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세수는 해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헌 옷장을 정리하다가 수십 년 전 입던 철도청 유니폼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낡았지만 아직도 깔끔하게 보관된 그 유니폼은 그를 잠시나마 젊은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유니폼을 꺼내어 거실에서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땐 내가 정말 누구였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잔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말은 거실에 퍼지는 햇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아내 오말순 씨는 올해 68세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남편 장세진 씨와 함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그의 희생과 노력을 곁에서 지켜봤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그녀의 시선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괜히 말만 많아졌어. 그녀의 말투에는 무심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대화는 자주 짧게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세진 씨가 식사 중에 말을 꺼내면 말순 씨는 대꾸하지 않거나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야기는 40년 전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봄, 말순 씨는 막 처자일을 임신한 상태로 세진 씨의 퇴근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세진 씨는 철도청에서 막 과장으로 승진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저녁엔 집에 오려 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말순 씨의 발 마사지를 해주며 조심히 다녀야 해. 너랑 우리 아기 둘 다 소중하니까라 말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런 남편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자신이 집을 돌보는 삶, 그 단순한 구조 안에 모든 안정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고 집도 장만하고 자가용이 생기고 손자까지 생기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안정기에 접어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순 씨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은퇴를 한 직후부터였습니다. 당신, 오늘은 뭐 했어?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먹었지. 그래, 그랬구나. 대화는 늘 이 지점에서 끊겼습니다. 세진 씨는 뭔가 말을 더 이어가고 싶어 했지만 말순 씨는 자주 눈을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며 식사 시간도 길어졌겠지만 지금은 조용히 밥을 먹고 빠르게 식탁을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점점 차가워진다는 것도 하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40년을 그의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왜 은퇴한 지금에도 그의 감정을 챙겨야 하지? 어느 날 말순 씨는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은 묻지도 않았고 그녀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가는데 이렇게 예뻐 라는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 늙어서 뭘 바라는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웃었지만 마음은 시큰거렸습니다. 모임에서 친구들은 하나같이 은퇴한 남편 때문에 힘들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혀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해. 맞아. 나도 요즘 거실에 있는 시간 줄였어. 괜히 싸울까봐. 말순 씨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저 무거운 존재가 되어버린 남편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을 차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식사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 없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소리 없는 식사.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괜찮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밥을 씹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은 그저 가슴 속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말순 씨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피로감, 권태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 이 모든 감정이 겹겹이 쌓여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행동으로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집안일을 도우려 하면 괜히 잔소리처럼 들려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게 남편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편한 감정의 결과였던 겁니다. 밤에 누워서도 그녀는 뒤척였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걸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만든 걸까?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첫 여행을 갔던 그날, 아이가 태어나 함께 울던 밤, 남편이 첫 급여로 사줬던 겨울 코트, 그 모든 순간이 지금처럼 선명했지만 그 감정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외로웠던 거야. 말순 씨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사랑인지 존경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상의 리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을 피하고 있는 자신이 더는 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너무 멀어졌구나. 그 한마디는 40년을 함께한 인생의 진심이 담긴 혼잣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들어와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TV 소리만 가득했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아, 나 다음 주부터 동네에서 하는 노인대학 수업 다녀볼까? 그녀는 TV를 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나갔어. 바람 좀 쐬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 말투는 딱딱했고 관심이라기보단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텃밭도 같이 한다던데. 혹시 당신도 같이 다녀볼래?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도 많고 당신 따라다닐 여유 없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눈빛을 보며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시선을 돌리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등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그 등은 과거 자신과 아이를 안고 업었던 넓은 등,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남편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 처진 듯한 모양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깊은 피로와 회피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고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자신이었고 그 변화가 남편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침밥을 차리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대학 같이 한번 가볼까?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가 지은 미소였습니다. 그 작은 미소에 그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40년을 함께한 이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집에 있는 이유. 사랑은 식을 수 있어도 함께한 세월은 식지 않는다는 걸. 그날 오후, 말순 씨는 세탁기를 돌리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수고했다며 커피를 건네던 날, 첫눈 오던 날 함께 김장하던 기억, 아이가 대학에 붙었다며 함께 울던 밤, 이 모든 기억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서먹하고 어색할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삶이 반복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졌지만 그만큼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탁기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그 말은 남편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용서보다는 이해가 필요했고 변명보다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다시 그의 이름을 애정 담긴 목소리로 불러보겠다고. 아들 장우진 씨, 올해 42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철도청 사무실에 갔다가 커다란 기차를 보고 눈을 반짝이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진 씨는 그때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방식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우진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집에 오면 말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진 씨가 조언을 하면 우진 씨는 짧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그 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진 씨는 어릴 적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일하며 단정한 제복을 입은 아버지는 그의 눈에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지만 주말이면 함께 기차역에 갔어. 실제 열차를 보여주며 이게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며 그 존경은 점차 거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규칙과 질서를 강조했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라.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말이 습관처럼 반복됐습니다. 우진 씨는 그때마다 숨이 막혔고 자신이 관리 대상이 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항상 정답만 말하려고 하세요? 아버지는? 그 질문은 대학생이 된 우진 씨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던진 직설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아버지는 조언을 해왔지만 그 말이 마음에 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세진 씨는 아들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왜 내 말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그는 진심으로 아들의 삶을 걱정했고 그를 위한 최선의 말을 건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본인 기준에서 말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낡았다는 지적. 그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우진 씨는 아버지와 식사 자리에서도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대화를 시도하며 혹은 괜찮아요 같은 짧은 반응만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일은 어때? 라고 물으면 그는 짧게 바빠요라고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어질 대화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세진 씨는 아들에게 사소한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이 너무 눈치 없이 군다고. 그럴 땐 단호하게 말해야 해. 일할 땐 집중하라고. 그 말에 우진 씨는 말도 없이 물을 마시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꼰대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 말은 식탁을 냉각시켰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도 조용해졌고 손자는 묵묵히 밥을 먹기만 했습니다. 세진 씨는 멈춰진 젓가락을 들고 있었고 그 표정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조언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우진 씨는 일부러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세상의 방식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날이 서 있었고 말은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세진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인데 이젠 대화가 어렵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 세계를 모른다. 우진 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싫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은 누구보다 본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부딪히고 피하면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우진 씨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우울해 보이시더라.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말에 우진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자신은 단지 일상의 대화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차마 직접 사과는 못했지만 다음 주말엔 손자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열차 박물관 같이 가보실래요? 그 말에 아버지는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대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도. 며칠 후 우진 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안고 부모님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 대신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라디오 들으세요? 응, 요즘은 그게 더 편해. 그 짧은 대답은 예전의 단호함이 아닌 자꾸 줄어드는 존재감을 감추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우진 씨는 그 말투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우진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죠. 실적도 그렇고 부하 직원들이랑 소통도 쉽지 않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럴 땐 하고 조언을 꺼낼 법도 한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왜 말 안 하세요? 그냥 괜히 또 기분 상하게 할까봐. 그 말에 우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조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뜻밖이었고 동시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 때 친구에게 맞고 울며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말없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 앞까지 데려가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말해줬던 그날 그 순간 그는 누구보다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우진 씨는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날카롭게 말했죠. 죄송해요. 세진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 속에는 실망, 안도,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불편함이 아닌 편안함이 깃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진 씨는 가족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철도청 근무 당시 아버지가 열차 앞에서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외할아버지 책장에서 찾았어요. 멋지시네요. 평소라면 무뚝뚝하게 넘겼을 아버지가 그날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눈도 안 보일 정도로 눈보라가 쳤는데 그래도 기차는 멈추지 않았지. 그 말에 우진 씨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단지 고리타분한 조언이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책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회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열리면 아버지 얘기 좀 해줘도 될까요? 젊은 직원들한테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세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자부심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빈 씨, 올해 30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피부과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한창 일과 육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깔끔하고 효율적인 성격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댁에 들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거리감. 시아버지와 대화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아이를 돌보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짧게 인사하는 수준입니다. 은퇴하셨으면 애 키우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그 말을 큰 의미 없이 육아에 지쳐 툭 던졌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수빈 씨는 처음부터 시아버지와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 들를 때마다 정갈한 차를 내주며 환하게 웃던 시아버지는 다정했고 어색한 자리에서 먼저 말을 건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병원 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벅찼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진료실을 돌고 퇴근 후엔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과 목욕, 재우기까지 쉴 틈 없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명절이나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일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준비, 설거지, 아이 돌보기. 시댁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남편 우진 씨는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자주 가야지라고 말했지만 수빈 씨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왜 나는 계속 일해야 하지? 특히 어느 주말 아이가 밥을 먹다 그릇을 엎질렀고 수빈 씨는 피곤함에 지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은퇴하셨으니까 그 말은 그야말로 툭 나왔습니다. 계산도 조심도 없이 순간 장세진 씨는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빈 씨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떴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빈 씨는 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니,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가? 그녀는 당황했고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아버님 그날 이후에 계속 날 피하신 것 같아. 우진 씨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좀 자존심이 강한 분이야. 특히 요즘은 더. 수빈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무례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그분이 예민한 걸까? 그날 이후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수빈 씨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가 울면 혼자 달래고 설거지는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조용했고 대부분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 사이에는 가벼운 대화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아이가 넘어져 울었습니다. 수빈 씨가 부엌에서 나가려던 찰나 아버님이 먼저 아이를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는 이내 울음을 멈췄고
아버님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빈 씨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님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급했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 잘 돌보시던데. 우진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말은 없어도 마음은 따뜻해. 그 말에 수빈 씨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없이 조용하게 아이를 품은 그 사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빈 씨는 시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었어. 존재감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의 표정은 조심스러운 동시에 간절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그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 눈빛. 수빈 씨는 그 눈빛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수빈 씨는 작은 간식을 사들고 시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먼저 도착해 시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전에 좋아하셨다길래요. 세진 씨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옛날에 기차 타기 전에 먹던 단식인데. 짧은 침묵 끝에 수빈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죠. 죄송해요. 세진 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그런 말 한마디에 서운해할 만큼 작아진 사람이더라고. 그날 이후 수빈 씨는 일부러 아버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아버님, 아이가 요즘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며 웃는 세진 씨의 모습. 주방에서 수빈 씨와 나란히 식기를 닦는 모습. 모든 풍경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빈 씨는 생각했습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며칠 후 세진 씨는 식사 도중 수빈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랑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 그 말에 수빈 씨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마치 고맙다, 기다렸다, 반가웠다라는 말이 다 담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그 말 한마디에 세진 씨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식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말에 끼어들고 가벼운 농담도 오갔습니다. 아이도 할아버지, 이리 와봐요 하고 웃으며 세진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빈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단지 한 번 더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는 것도. 그날 저녁, 가족이 오랜만에 모두 모였다. 거실은 따뜻한 전등 불빛으로 가득했고 식탁 위엔 말순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평화롭고 단란한 한 끼 식사하지만 장세진 씨의 마음 속엔 며칠 전부터 쌓여온 감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님, 밥 좀 더 드릴까요? 수빈 씨가 말했지만 그 말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우진 씨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회피했고 말순 씨는 조용히 반찬을 아이에게 건넸다. 세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족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가 투명해진 듯한 기분. 요즘은 말하기가 무섭네. 뭔가 얘기하면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더라고.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또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진 씨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피곤했다. 다들 피곤해서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좋은 얘기 좀 해요. 좋은 얘기. 난 대화 자체가 없어. 나한테 하는 말은 부탁이거나 지적이거나. 내가 한 말 중에 누구라도 귀 기울여 본 적 있나? 그의 음성은 점점 높아졌고 얼굴엔 서운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순간 수빈 씨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말순 씨는 조용히 그것을 주워줬다. 우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 말은 결국 세진 씨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다. 그래, 내가 문제다. 잔소리꾼이고 구시대 사람이니까. 그럼 앞으로 나는 조용히 있을게.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 남은 가족들은 말없이 밥을 삼켰다. 음식의 온도는 그대로였지만 식탁 위 공기는 싸늘했다. 장세진 씨가 문을 닫고 들어간 뒤에도 가족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 음식은 어느새 식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던 찌개는 기름만 떠 있었다. 말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야. 요즘 따라 그렇게만 느끼시는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말은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의 말투가 점점 짧아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기만 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우진 씨는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냥 아버지랑은 얘기하는 게 어려워. 뭐 말만 하면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수빈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도 마음속 깊이 찔렸다. 최근 자신이 시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항상 도움 요청이나 문제 해결만을 기대했지.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린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했어. 그냥 존재하니까 여전히 가족인 줄 알았지. 우진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가족으로 포함시켜 두었지만 참여시킨 적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날 밤, 방 안에 들어간 세진 씨는 문을 닫고 등 뒤로 기대에 섰다. 문 너머의 조용한 식탁 풍경이 떠오르며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다. 한순간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따뜻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철도청 근무 시절 받은 표창장, 퇴직 선물로 받은 금빛 시계 상자, 그리고 손자가 그려준 할아버지 얼굴이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종이 한 장.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과거의 의미였고 소속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본인의 자리가 없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과거엔 가족이 함께 웃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낯설고 낡고 텅 빈 곳처럼 느껴졌다. 한편 안방의 말순 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자리에 누워있던 세진 씨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는 차갑기만 했다. 그녀는 남편이 했던 말 하나하나를 떠올렸다. 말하면 예민하다고 하고 듣지도 않잖아.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말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걸 느꼈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 가족은 다시 모였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세진 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어디 가신 거야? 말순 씨가 중얼였다. 우진 씨는 말없이 아버지 방을 향해 걸어가 문을 열었다. 가지런히 정리된 옷, 텅 빈 옷걸이, 침대 위에 접혀 있는 이불, 그리고 책상 위 한 장의 메모. 나는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고 싶다. 내가 가족이었다는 사실은 잊지 않을게.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누구의 말보다도 무거웠다. 그날 저녁, 식탁에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아이는 할아버지는? 이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그를 떠나보냈구나. 며칠 후 양평의 한 전원주택 마당에서 장세진 씨는 흘 묻은 손으로 고추 모종을 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긴 내 말이 흙에라도 닿는다. 그에게 가족안 여전히 가슴 아픈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침묵 대신 작은 대화들이 피어나는 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앞 장세진 씨는 양복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이혼 신청서라는 활자가 선명하게 보였고 종이 위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그의 눈빛은 무거웠다. 손에 든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건 지난 40년을 관통해온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결심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네. 바람이 불자 옷깃이 펄럭였고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더 작아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작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나로서의 크기였다. 그는 봉투를 다시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지금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무너진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서니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야 하는데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도록 그저 가방 끈만 매만졌다. 어르신, 어떤 서류 접수하시나요? 직원의 말에 그는 순간 눈을 깜빡였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은 닫혀 있었다. 잠시 머릿속에 아내 말순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흰색 저고리 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아이를 낳고 함께 허리를 굽혀 첫 집을 청소하던 날 가난했지만 그 시절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였던 순간들이었다. 이혼 신청서입니다. 조용히 내뱉은 그 말이 창구 유리창에 작게 튕겼다. 직원은 서류를 넘겨받고 차분하게 안내를 시작했다. 서명은 이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분의 확인도 함께 받아야 해서 오늘은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다. 서명란을 앞에 두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이 이름을 여기에 쓰면 내 인생의 절반은 하나의 챕터로 끝나는 거겠지. 서명을 끝내고 그는 봉투를 다시 접수창구에 밀어넣었다. 한 장의 종이가 빠져나가는 그 짧은 순간 오히려 마음속에
묘한 평온이 감돌았다.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법원 뒤편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용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낙엽 하나가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는 그 낙엽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 나도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구나. 떨어진 낙엽이 나무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듯. 이혼도 꼭 실패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단지 더 이상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는 때가 온 것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이 저장된 폴더를 열었다. 손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족 캠핑을 갔을 때,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던 말순 씨 사진 속 웃음은 진짜였지만 그 웃음을 만든 일상의 대화들은 점점 줄어들고 끊기고 사라져갔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법원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는 도시 속에서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한 장의 페이지를 조용히 덮는 기분이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 그는 찻집에 들렀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다. 한 모금 마시자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와 함께 마음속 어지러움도 조금씩 정리되는 듯했다. 그는 아내에게 썼다. 지운 문자 몇 줄을 반복했다. 나 먼저 가 있을게. 너는 천천히 생각해도 돼.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결국 문자창은 닫혔고 어떤 말도 보내지 못한 채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터미널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는 고속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 사이로 그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누군가는 도망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소리 없는 방식으로 구해내는 길이라는 걸. 양평에 도착한 날 밤,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조용한 마을 풍경 속 그는 작은 민박에 짐을 풀고 마당에 나와 별빛 아래 앉았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아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멀리서 강아지 짖는 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다. 서울에선 들을 수 없던 생명의 소리였다. 그는 비로소 웃었다. 슬픔과 해방이 동시에 밀려오는 미묘한 웃음.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스스로를 다시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세진 씨는 숙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혼은 그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자기 존엄의 시작이었다. 아직 가족들과의 대화는 남아있지만 이제 그는 그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목소리를 되찾았다. 우리는 때로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만은 말을 아끼고 마음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잊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댓글이 또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